1945년 일본은 미국과 세계 각국에 결국 무릎을 굽힙니다. 이렇게 패망한 일본에 들어온 미국은 일본을 농업국으로 전락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에 쳐들어오게 되고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 기간 중 미군이 필요한 물품을 대신 만들어주게 되는 일본은 농업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어부지리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산업 기반으로 또다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결국 1964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70년대 말 긴축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을 억제하여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은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아져 버리는 무역 불균형 상태에 직면합니다. 이에 레이건 행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자국의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이렇게 5개국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초청, 서로 은밀히 합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는 플라자 합의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의 합의로 각국은 자신의 나라에서 측정된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경우 이 합의가 있고 난 뒤 1년이 지나 기존의 절반이나 뚝 떨어진 1달러당 120엔에 거래되기에 이릅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아무튼 일본은 달러가 평가절하됨과 동시에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일본 수출에 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금리 인하. 기존의 5% 정도였던 금리를 그 절반인 2.5%까지 낮춰버렸고 일본 정부의 이런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는 많은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신념이 있었는데 결국 시중에 풀려있던 수많은 돈은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여러가지 통로로 돈이 유입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돈을 경쟁적으로 빌려주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5%로 측정하면 그 옆에 B은행은 4.5%로 낮추어 부르고 이를 본 A은행은 이에 질세라 다시 4%로 낮추는 은행들끼리의 제로섬 게임이 시작됩니다. 당시 담보 인정 비율도 200% 정도였는데 즉 대출 금액이 기존 지가의 2배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담보 인정 비율이 40% 정도입니다. 이렇게 풀린 돈으로 도쿄 근처에 싼 땅을 사고 그 땅의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다시 다른 지역의 땅을 매입하고 매입한 땅이 다시 오르면 그 땅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이런 이상한 순환이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쿄를 기점으로 요코하마, 카네카와, 사이타마, 치바 등 일본의 대도시의 땅값이 엄청난 거품이 끼게 되고 아사쿠사, 신바시 등 도쿄의 번화가들은 기존의 10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동시에 주식의 가치도 너무 무분별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기업의 가치는 당시의 기업의 실질적 자금 흐름과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계 50위 기업 중 3분의 2가 일본 기업이라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밖에 호텔과 골프장, 회원권, 주식 등 각종 투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광풍이 불게 됩니다.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 세계로 이 버블이 확장되게 됩니다. 일본의 자본가와 기업들은 세계의 큰손이 되어 있었는데 고우의 해바라기가 일본의 보험회사에 무려 3,9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현재 약 450억 정도에 낙찰되었고 그 밖에 여러 미술품들이 경매에서 일본 기업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미국의 록펠러 센터가 미쓰비시 부동산에 매각되면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당시 이를 본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제2의 진주만 공습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우리 미국이 일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농담으로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의 땅을 전부 살 수 있다는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쿄의 엄청난 집가 상승, 기업들의 각종 투기,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가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한 일본 정부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저금리 정책을 돌연 중단해 버립니다. 한때 1989년 12월 29일 38,000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한 니케이 지수는 새해부터 기다렸다는 듯 폭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대장성에서 일본 금리를 1년 만에 6%로 인상하고 1999년 3월 대장성이 대출 총량 규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신규 부동산 대출을 막아버립니다. 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은 높아진 금리를 기준으로 자신들이 빌려주었던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기존의 담보지가 대비 2배나 되는 대출금을 갚을 도리가 없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은행 돈을 갚기 위해 팔려고 내놓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수많은 부동산 매물 폭탄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대폭락. 그리고 기존의 경쟁력과 사업성 없이 돈을 빌렸던 기업들도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폭락. 이런 대폭락의 연속으로 일본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은 거의 0%대를 유지하게 되고 이 시기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인해 일본의 실업률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은행은 약 120조 정도의 부실 채권을 끌어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고령화와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공짜 점심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경제학 명제를 증명하게 되면서 일본의 도쿄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